난생 처음 부끄러웠다고. 도대체 왜 그 말이 나왔는지 지금부터 그 8번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윌리엄 파커입니다. 옥스퍼드 현대사학과에서 현대경제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직 영국 외무부 경제자문관이었고 지금은 한 가지 질문을 20년째 붙들고 있습니다. 왜 한국만 설명이 안 되는가? 오늘부터 여러분과 그 답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2026년 6월 옥스퍼드의 여름은 장미 냄새로 시작됩니다. 세미나실 창문 밖으로 붉은 장미들이 돌벽을 타고 올라와 있었습니다. 햇살이 비스듬하게 들어오는 오후였습니다. 여름학기 마지막 주. 캠퍼스 전체가 들떠 있었습니다. 세미나실 안은 달랐습니다. 독일 연방경제부 장학생 레나 밀러가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25살.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 경제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 이 자리까지 온 사람이었습니다. 노트를 펼쳐놓고 펜을 손에 쥔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단단했습니다. 배우러 온 사람이 아니라 검증하러 온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칠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 분필을 집었습니다. 숫자 하나를 적었습니다. 67달러. 그게 전부였습니다. 설명도 맥락도 없이. 그리고 돌아서서 강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어느 나라의 1953년 1인당 국민소득인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레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프리카 최빈국입니까? 고개를 저었습니다. 레나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동남아시아 어딘가입니까? 1950년대면 식민지에서 막 독립한 나라들이 많았으니까요.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칠판에 두 번째 숫자를 적었습니다. 1880억 달러.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게 같은 나라의 2026년 반도체 수출 전망치입니다. 세미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레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두 숫자가 같은 나라라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칠판에 이름을 썼습니다. 대한민국. 레나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K-팝의 나라군요. 삼성 스마트폰. 물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의 성장은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냉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미국이 전략적으로 밀어준 나라잖습니까? 그리고 독일이 한국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줬습니다. 그 외부의 도움이 없었다면 67달러에서 출발한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일반화할 수 없는 사례입니다. 저는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레나, 외부의 도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도움을 받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는 칠판에 이름들을 적었습니다. 가나, 필리핀,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1950년대 이 나라들은 한국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출발선에 서 있었습니다. 특히 나이지리아는 1956년에 석유까지 발견됐습니다. 한국에는 없는 자원이었습니다. 미국의 영향권 아래 있었다는 점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들의 1인당 국민소득을 아십니까? 레나가 입술을 굳혔습니다. 저는 칠판의 숫자들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가나 2200달러, 필리핀 3900달러, 말레이시아 12000달러, 나이지리아 2100달러, 그리고 한국 33000달러. 같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밭에서는 수확이 나왔고 어떤 밭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문제입니까? 밭이 문제입니까? 잠시 멈추고 말했습니다. 세계은행 보고서에는 기술이 있는지 자본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측정하지 못한 칸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꼴을 당하지 않겠다는 집착. 그 집착은 어떤 스프레드 시트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전부 틀렸습니다. 레나가 노트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나 곧 고개를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한국은 단일민족 국가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사회적 결속력이 남달랐던 거 아닙니까? 다민족 국가에는 적용이 안 되는 모델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레나, 그 반박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단일민족이라서 성공했다면 같은 단일민족인 북한은 왜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까? 같은 민족이, 같은 언어가, 같은 문화가 38선 하나를 경계로 이렇게 달라진 겁니까?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레나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으로 뭔가를 받아 적는 것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저는 올해 73입니다. 1953년생이에요. 제가 태어나던 해가 바로 그 67달러 시절입니다. 어릴 때 봄이 되면 어머니가 부엌에서 한숨을 쉬셨어요. 쌀독이 바닥나는 계절이었거든요.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죽을 쓰셨습니다. 그게 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 손녀가 아이패드로 유튜브를 봅니다. 그 아이패드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우리나라 거라고 하더군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 이런 나라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선생님. 그게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그 소나무 껍질 죽을 드시면서도 자식 공부는 포기 안 하셨거든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경북 안동 73세 시청자. 강의실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레나가 그 편지를 듣는 동안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한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펜이 노트 위에 아무것도 적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소나무 껍질죽. 그게 1953년 한국의 현실이었습니다. 67달러라는 숫자가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봄마다 쌀독이 바닥나던 집들이 수백만 채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한 가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식 교육이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도 공부는 시켰습니다. 그 선택이 어디서 나왔는지 오늘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레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 선택이 정말 한국만의 것이었습니까? 다른 나라 어머니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다른 나라 어머니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달랐던 건 그 교육이 어디로 향했느냐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독일과 깊이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레나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독일이라는 말에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창밖으로 장미꽃잎 하나가 바람에 떨어졌습니다. 붉은 꽃잎이 옥스퍼드의 회색 돌바닥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그걸 보지 않았습니다. 모두 칠판의 숫자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7달러에서 1880억 달러로. 그 간격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지금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 강의였습니다. 옥스퍼드의 6월 오후. 어제보다 햇살이 더 강했습니다. 세미나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테이블 위에 길고 밝은 선을 만들었습니다. 창밖 장미들이 바람에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꽃잎 몇 개가 유리창에 붙었다가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레나는 어제보다 일찍 도착해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쳐놓고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조사해온 것들이 있는 듯 했습니다. 표정이 어제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준비해온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가방 대신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칠판 앞에 서서 레나를 포함한 수강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1963년. 한국에 돈이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문제는 외화였습니다. 달러 같은 외국 돈이 없으면 해외에서 아무것도 살 수 없습니다. 기계도 기술도 원자재도. 나라를 키우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벌 방법이 없었습니다. 팔 것이 없었습니다. 자원도 없었습니다. 기술도 없었습니다. 브랜드도 없었습니다. 한국에게 남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레나가 즉각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사실상 인력 수출 아닌가요? 국가가 국민을 팔아서 외화를 번 겁니까?
그게 성공 모델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레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도 그 선택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강제가 아니었습니다. 지원자가 모집 인원의 수십 배가 넘었습니다. 나라를 살리겠다고 스스로 손을 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 칠판에 붙였습니다. 젊은 남자들이 줄을 서서 서류에 서명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얼굴들이 하나같이 비장했습니다. 1963년입니다. 한국 젊은이들이 서독 탄광으로 떠나는 날입니다. 조건을 설명하겠습니다. 지하 1000m였습니다. 갱도 안온도는 섭씨 45도가 넘었습니다. 석탄 가루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숨을 들이쉬면 가슴이 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하루 8시간씩 곡괭이를 휘둘렀습니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급의 절반 이상은 한국으로 송금해야 했습니다. 레나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 이야기도 있습니다. 독일어를 배운 적 없는 여성들이 독일 병원으로 갔습니다. 손짓 발짓으로 환자를 돌봤습니다. 밤에는 독일어 교과서를 붙들었습니다. 낮에는 병동에서 뛰었습니다. 고향이 그리워 밤새 울다가 새벽에 다시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레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독일이 한국에 기회를 준 건 사실 아닌가요? 독일에 필요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잖습니까? 한국만의 성취로 보기엔 독일의 역할이 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레나, 독일이 기회를 준 건 맞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독일에 간 나라가 한국만이 아니었습니다. 터키도 갔습니다. 그리스도 갔습니다. 모로코도 갔습니다.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는 각 나라가 결정했습니다. 한국은 그 돈으로 공장을 세웠습니다. 기술자를 키웠습니다. 미래를 샀습니다. 레나가 입술을 굳혔습니다. 그래도 독일이 문을 열어줬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레나, 문을 열어준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문으로 들어간 뒤 무엇을 했느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독일이 준 건 기회였습니다. 그 기회를 산업으로 바꾼 건 한국 스스로였습니다. 저는 사진 한 장을 더 꺼내 칠판에 붙였습니다. 한 남자가 연단 앞에 서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1964년 12월 10일입니다. 서독 함보른 탄광 강당. 박정희 대통령이 파견 광부들과 간호사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준비한 원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읽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우리가 못 살아서 여러분이 이 먼 곳까지 왔다고. 나라가 여러분한테 미안하다고. 말이 끊겼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광부들이 울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울었습니다. 리브케 서독 대통령도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탄광 막장에서 버텨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고향이 그리워도 참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눈물이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레나가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편지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꺼내 천천히 읽었습니다. 교수님께. 저는 1965년 22살에 독일로 갔습니다. 루르 탄광이었어요. 지하 1000m. 여름엔 갱도안이 섭씨 45도였습니다. 숨을 쉬면 석탄가루가 목에 걸렸어요. 3년 계약이었는데 저는 5년을 있었습니다. 돈을 더 모아야 했거든요. 월급의 절반은 꼬박꼬박 고향에 붙였습니다. 어머니 논 사드리려고요. 그런데 있잖습니까, 교수님. 제가 가장 서러웠던 건 막장이 아니었어요. 귀국하고 나서였습니다. 나라에서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월남전 참전용사한테는 보훈연금 줍니다. 우리는 그 시절 나라 살리겠다고 목숨 걸고 막장에서 일했는데 이 나이가 되도록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고맙다는 말을 못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 세대가 다 죽어갑니다. 죽기 전에 한 번만 나라가 우리 이름을 불러줬으면 합니다. 전남 광양 81세 파독 광부 출신. 강의실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레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시 열었다가 또 다물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지금 81살입니다. 22살에 독일 땅 지하 1000m로 내려갔습니다. 그 탄광이 어느 나라 탄광이었는지 아십니까? 레나, 당신의 나라였습니다. 레나가 숨을 멈췄습니다. 그 사람이 번 돈이 한국으로 갔습니다. 그 돈이 포항제 처리됐습니다. 그 철강으로 만든 배가 세계 바다를 누볐습니다. 그 배를 만든 기술이 지금 한국을 세계 1위 조선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에 서 있던 사람이 60년 뒤에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못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역사는 결과만 기억합니다. 그 결과를 만든 손들은 잊힙니다. 오늘 이 편지가 중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숫자 뒤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숫자도 없었습니다. 레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분들이 지금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레나가 노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독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창밖 장미꽃잎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꽃잎이 옥스퍼드의 회색 돌바닥 위에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막장에서 흘린 땀 한 방울이 70년 뒤 전 세계 인공지능 서버를 돌리는 반도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람은 그 탄광이 있던 나라에서 온 학생이었습니다. 레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강의였습니다. 6월의 옥스퍼드는 오후로 갈수록 더 환해졌습니다. 세미나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오전보다 더 비스듬하고 더 따뜻했습니다. 장미 향기가 아까보다 진했습니다. 레나는 오늘도 일찍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달랐습니다. 노트가 닫혀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먼저 말했습니다. 교수님, 어젯밤에 파독 광부 관련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광부 송금액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한국 경제 발전의 결정적 자원이라고 보기엔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저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레나, 예리한 지적입니다. 맞습니다. 광부들이 번 돈만으로 한국 산업화를 설명하기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뒤에 숨겨진 더 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칠판에 적었습니다. 수십만 명, 수십 년, 수십 개 바다. 레나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외항선언입니다.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한국 선원이 전 세계 바다를 누볐습니다.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페르시아만, 미국 선박, 영국 선박, 그리스 선박에 올라탔습니다. 수십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이야기는 역사책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레나가 말했습니다. 왜입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역사는 모인 곳을 기억합니다. 광부들은 독일 탄광이라는 한 곳에 모였습니다. 사진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찾아왔습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원들은 흩어졌습니다. 태평양에 혼자, 대서양에 혼자. 모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번 달러는 광부들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레나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선원이 있습니다. 부산 출신 25살. 그리스 선주의 화물선에 탔습니다. 6개월 항해입니다. 가족을 못 봅니다. 명절도 배 위에서 보냅니다. 태풍이 오면 갑판에서 목숨을 걸고 버팁니다. 그리고 월급날이 되면 절반 이상을 고향으로 붙입니다. 어머니 약값, 동생 학비, 집 수리비. 그 돈이 한국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수십 년간 그랬습니다. 레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그건 개인적인 경제활동 아닌가요? 국가 전략이라고 보기엔 너무 분산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레나, 그게 오히려 더 놀라운 부분입니다. 강제가 아니었습니다.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각자 다른 바다에서 각자 다른 배를 탔는데 전부 같은 방향으로 돈을 보냈습니다. 고향으로.
강이 바다로 가는 건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강의 본성이듯 한국 사람들에게는 가족과 고향으로 돈을 보내는 것이 본성이었습니다. 그 본성이 강물처럼 모여 한국 산업화의 혈관이 됐습니다. 레나가 그 말을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오늘 편지가 왔습니다. 저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는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외항선을 탔습니다. 2만 톤급 선박 선장을 10여 년 했어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을 다 다녔습니다. 그 시절 한국 선원이 수십만 명이었어요. 우리가 번 달러가 파독 광부보다 수십 배는 됩니다. 근데 방송에서는 늘 광부 이야기만 합니다. 우리 이야기는 없어요. 저는 그게 억울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진실이 제대로 기록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선원들이 번 외화로 포항제철 세우고 경부고속도로 깔았습니다. 그 배들이 지금 한국을 세계 1위 조선국으로 만든 씨앗이기도 하고요. 역사는 정확해야 합니다. 희생한 사람들의 이름이 제대로 불려야 합니다. 부산 71세 전직 외항선 선장.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레나가 편지를 듣는 동안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편지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봉투를 접지 않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71세. 선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수십 년을 바다에서 보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역사에서 지워졌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억울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기록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차이가 중요합니다. 억울함을 분노로 쏟지 않고 기록으로 남기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었습니다. 레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 선원들이 번 돈이 결국 어디로 갔습니까? 저는 칠판에 적었습니다.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삼성반도체. 레나가 그 세 단어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레나, 지도에 없는 길을 가는 사람과 지도대로 가는 사람 중 누가 더 멀리 갑니까? 레나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도대로 가는 사람이 더 안전하겠지만 지도에 없는 길을 가는 사람이 새로운 곳에 도달하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세계은행의 지도에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 지도를 무시하고 걸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름 없는 선원들이 번 돈을 들고서요. 다음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레나가 노트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 선장이 억울하다는 말 대신 기록돼야 한다는 말을 썼다는 게 오래 남습니다. 그 사람도 어떤 의미에서는 선택을 한 거군요. 분노 대신 기록을. 저는 말했습니다. 레나, 그 말이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창밖 장미들이 오후 햇살에 더 짙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뿌리가 깊은 꽃일수록 오래 핍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보이는 꽃을 만듭니다. 수십만 선원들이 그 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지금도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채 한국 땅 아래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 강의였습니다. 6월 옥스퍼드의 오후였습니다. 며칠째 계속되는 맑은 날씨였습니다. 세미나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오늘은 유독 따뜻했습니다. 바깥에서 학생들이 잔디밭에 앉아 웃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여름방학을 며칠 앞둔 캠퍼스 특유의 느슨하고 들뜬 공기였습니다. 세미나실 안은 달랐습니다. 레나는 오늘 노트 2권을 가져왔습니다. 어젯밤에 뭔가를 많이 찾아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표정이 사흘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의 단단함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붙들려는 사람의 긴장감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칠판에 바로 적었습니다. 1970년 한국농촌 새벽 4시.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닭이 울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이 움직였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바깥에서 들리던 학생들 웃음소리도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새마을 운동입니다. 박정희 정부가 1970년에 시작했습니다.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정부가 시멘트와 철근을 각 마을에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설계도가 없었습니다. 전문가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직접 머리를 맞댔습니다. 무엇을 고칠지, 어떻게 고칠지, 누가 무엇을 맡을지. 초가 지붕을 걷어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을 올렸습니다. 좁은 흙길을 넓혔습니다. 마을 공동 우물을 팠습니다. 새벽 4시에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일했습니다. 품삯 없이. 레나가 즉각 손을 들었습니다. 표정이 단호했습니다. 교수님, 새마을 운동은 권위주의 정부의 강제 동원이었습니다. 박정희는 독재자였습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시켜서 한 겁니다. 그걸 성공 모델로 추켜 세우는 건 역사를 미화하는 겁니다. 유럽에서는 이런 방식을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봅니다. 저는 레나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레나, 그 비판이 정당합니다. 박정희 정권의 권위주의적 측면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레나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독일 아데나워 총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레나가 멈칫했습니다. 아데나워는 전후 서독을 재건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완벽하게 민주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반대파를 압박했습니다. 언론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유럽에서 지금도 논란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아데나워가 만든 서독이 지금의 독일입니다. 방식의 완벽함과 결과의 실질성은 별개입니다. 레나가 입술을 굳혔습니다. 반박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칠판을 보십시오. 저는 숫자를 적었습니다. 1970년 참여 마을 33,267개. 1972년 참여 마을 34,665개. 강제였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참여가 줄어야 합니다. 그런데 늘었습니다. 왜일까요? 직접 해봤더니 됐기 때문입니다. 내 손으로 지붕을 고쳤더니 비가 새지 않았습니다. 내 발로 길을 넓혔더니 트럭이 들어왔습니다. 그 경험이 자발성을 만들었습니다. 강제로 시작했어도 결과가 나오면 사람은 스스로 움직입니다. 레나가 노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오늘 편지가 왔습니다. 읽겠습니다. 저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교수님께. 저희 아버지는 경상도 산골 마을에서 이장을 하셨습니다. 1971년이었어요. 정부에서 시멘트 포대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을 모으셨는데 아무도 안 나왔대요. 귀찮다고 어차피 나라에서 해주겠지 하고요. 아버지 혼자 삽을 들고 새벽 4시에 마을길로 나가셨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요. 일주일이 지나자 한 명이 나왔고 보름이 지나자 마을 전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가 평생 자랑스러워하신 이야기예요.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훈장도 기록도 없는 분이셨지만 저는 그 새벽 4시의 삽질이 지금 한국을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대구 58세 시청자. 강의실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레나가 편지를 듣는 동안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적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훈장도 기록도 없는 사람. 새벽 4시에 혼자 삽을 든 사람. 그 사람이 마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수천, 수만 명이었습니다. 이름 없이, 기록 없이, 그냥 했습니다. 레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 아버지가 왜 혼자 나갔을까요? 아무도 안 나오는데. 포기하지 않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한다. 그리고 아무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변한다. 그 단순한 생각이 새벽 4시에 그 사람을 일으켰을 겁니다. 레나가 노트를 바라봤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지금 50개국 이상이 배우러 오는 모델이 됐습니다. 에티오피아, 르완다,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유엔이 공식 개발 모델로 채택했습니다. 한국이 배우러 가던 나라에서 가르치러 오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 전환이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레나가 물었습니다. 얼마나요? 30년이었습니다. 레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교수님, 아데나워 이야기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사는 완벽한 방식으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에 혼자 삽을 든 그 아버지가 남긴 건 고쳐진 마을길이 아니었습니다. 레나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면 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10년 뒤 공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거기서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더 빨리 만들 수 있다. 더 좋게 만들 수 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잘할 수 있다. 새벽 4시의 기억이 반도체 공장 안으로 걸어 들어간 겁니다. 레나가 펜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천천히 적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사흘 전 검증하러 온 표정은 이미 없었습니다. 지금 레나는 뭔가를 이해하려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 잔디밭에서 놀던 학생들이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장미 향기는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향기가 처음과 달랐습니다. 무겁고 깊었습니다. 새벽 4시에 혼자 삽을 든 사람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이 쌓여서 지금의 한국이 됐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역사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이 그랬습니다. 5번째 강의였습니다. 6월 옥스퍼드. 오늘은 아침부터 구름이 조금 끼어 있었습니다. 며칠째 계속되던 강한 햇살이 잠시 숨을 고르는 날이었습니다. 세미나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어제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장미들은 여전히 피어 있었지만 꽃잎 끝이 조금씩 갈색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화사했던 것들이 지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레나는 오늘 가장 일찍 와 있었습니다. 노트가 이미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적어온 것들이 빽빽했습니다. 저를 보더니 먼저 말했습니다. 교수님, 어젯밤에 새마을 운동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UN 개발 보고서까지 읽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됩니다. 새마을 운동이 농촌을 바꾼 건 알겠는데 그게 어떻게 반도체 산업으로 연결됩니까? 너무 먼 이야기 아닌가요? 저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레나, 오늘 강의가 끝나면 그 질문의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봐야 할 게 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를 만들기 전에 반드시 넘어야 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레나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저는 칠판에 적었습니다. 1910년 8월 29일.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이 날짜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레나가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일 병합조약이 체결된 날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날 대한민국이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일본 땅이 됐습니다. 그리고 36년간 이어졌습니다. 이름을 빼앗겼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본식 이름을 써야 했습니다. 언어를 빼앗겼습니다.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쌀을 빼앗겼습니다. 한국에서 수확한 쌀이 일본으로 실려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굶는 동안 쌀배가 항구를 떠났습니다. 젊은이들을 빼앗겼습니다. 탄광으로 전쟁터로 끌려갔습니다. 임금 한 푼 받지 못한 채. 레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독일도 폴란드를 점령했습니다. 프랑스를 점령했습니다. 그 잘못을 우리는 인정하고 배상했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저는 레나를 바라봤습니다. 레나, 그게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1945년 해방 당일 일본은 한국의 공장들에서 핵심 기계와 설계도를 가져갔습니다. 기술자들을 데려갔습니다. 빈 껍데기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고. 그 이후에도 일본은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부품을 팔되 만드는 법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핵심 소재를 팔되 제조 공법은 숨겼습니다. 한국을 영원한 하청국으로 묶어두려 했습니다. 레나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기술을 얻었습니까? 저는 칠판에 적었습니다. 독학. 일본 기술자들을 개인적으로 접촉했습니다. 해외 논문을 모두 구해 읽었습니다. 실패를 반복하며 직접 깨쳤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연료가 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36년간 빼앗겨 본 나라의 분노. 다시는 이런 꼴을 당하지 않겠다는 집착. 분노를 정치로만 쏟으면 싸움이 됩니다. 기술로 쏟으면 산업이 됩니다. 한국은 그 분노를 기술로 쏟았습니다. 오늘 편지가 왔습니다. 저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징용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일본 탄광이었어요. 해방되고 돌아오셨는데 임금을 한 푼도 못 받으셨대요. 빈손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늘 하신 말씀이 있었다고 해요. 기술을 배워라. 기술이 있으면 아무도 못 빼앗는다. 우리 아버지는 공고를 나와 포항제철 1기 직원이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임금 한 푼 못 받은 그 일본 탄광 기술을 아버지 세대가 직접 배우고 넘어서고 결국 추월했습니다. 저는 그게 진짜 복수라고 생각합니다. 총이 아니라 기술로 한 복수요. 포항 52세 시청자. 강의실이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레나가 그 편지를 듣는 내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편지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기술이 있으면 아무도 못 빼앗는다. 징용 피해자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남긴 말입니다. 그 말이 포항제철이 됐습니다. 그 포항제철의 철강이 조선소로 갔습니다. 그 조선소가 세계 1위가 됐습니다. 할아버지의 한마디가 70년을 흘러서 세계를 바꿨습니다. 레나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2019년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을 막은 건 그 연장선이었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2019년 일본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 3가지 수출을 막았습니다.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이 3가지 없이는 반도체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90% 이상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계산했습니다. 공급을 끊으면 한국 반도체 공장이 멈춘다고. 굴복할 것이라고. 레나가 물었습니다. 굴복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국산화를 선언했습니다. 3년 안에 우리 손으로 만들겠다고. 정부와 기업과 연구소가 한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3년이 지나자 핵심 소재 상당 부분이 국산화됐습니다. 일본 의존도가 오히려 빠르게 줄었습니다. 레나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최악의 결과가 나온 거네요. 압박했더니 오히려 한국이 더 강해진 거잖습니까? 저는 레나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멈추고 말했습니다. 자물쇠로 문을 잠갔는데 그 사람이 벽을 뚫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물쇠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30년 묶어두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을 30년 앞당겼습니다. 역사상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른 압박이었습니다. 압박한 쪽이 치른 대가였습니다. 레나가 노트에 그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독일은 전후의 잘못을 인정하고 배상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독일이 유럽에서 신뢰를 회복한 이유라고 배웠습니다. 일본은 그 선택을 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한국이 더 강해지는 빌미를 줬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레나, 그 말이 오늘 강의의 결론입니다. 분노는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어디로 쏘느냐가 나라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한국은 그 에너지를 기술로 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지금 일본이 따라오지 못하는 격차를 만들었습니다. 레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다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갈색으로 물들던 장미 꽃잎들이 그 빛 아래서 다시 붉게 보였습니다. 레나가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총이 아니라 기술로 한 복수. 그 말이 세미나실에 오래 남았습니다. 6번째 강의였습니다. 6월 옥스퍼드. 오늘은 아침부터 흐렸습니다. 며칠간 계속되던 맑은 날씨가 드디어 무너지는 날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던 햇살이 없었습니다. 세미나실이 평소보다 어두웠습니다. 장미들은 여전히 피어 있었지만 빛이 없으니 색이 달랐습니다. 붉은 장미가 어두운 빨간색으로 보였습니다. 레나는 오늘도 일찍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노트가 닫혀 있었습니다. 두 손을 테이블 위에 모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교수님, 어젯밤에 2019년 일본 소재 규제 자료를 더 찾다가 1997년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IMF. 오늘이 그 이야기입니까?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서지 않았습니다. 1997년 11월 21일. 레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이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날이군요. 맞습니다. 그날 한국 정부는 국제통화기금에 공식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났습니다. 달러가 없으면 해외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기업들이 연쇄부도 직전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이 말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회복하려면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레나가 말했습니다. IMF 구제금융 조건이 굴욕적이었겠군요. 경제주권을 사실상 내놓는 거잖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업 구조 조정, 금융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외부에서 경제구조를 강제로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가 굴욕을 당하는 순간에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그 나라의 진짜 얼굴입니다. 한국 국민들이 한 일이 있었습니다. 레나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KBS 방송국이 1997년 12월 금 모으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어렵다. 외화가 필요하다. 금을 가져와 달라고 방송했습니다. 강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방송 한 번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어머니들이 장롱을 열었습니다. 결혼 반지를 빼서 상자에 담았습니다. 할머니들이 평생 간직해온 금비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 때 전사한 남편의 유일한 유품이 금반지였습니다. 40년 넘게 간직해온 것이었습니다. 그 반지를 가져왔습니다. 레나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35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금 227톤. 21억 달러. 3개월 만에. 레나가 즉각 말했습니다. 교수님, 경제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개인이 금을 내놓아도 돌아오는 이익이 없잖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송 한 번에 350만 명이 움직인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집단적 동원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사회적 압력이요. 저는 레나를 바라봤습니다. 레나, 좋은 반박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압력이었다면 왜 할머니가 전사한 남편의 유품까지 가져왔겠습니까? 그건 압력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경제학으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레나가 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라가 내 것이라는 감각입니다. 그 감각이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36년간 나라를 빼앗겨 본 기억에서 왔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뼈에 새겨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나오지 않아도 반지를 뺐습니다. 오늘 편지가 왔습니다. 저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교수님께. 1997년 12월, 저는 31살이었습니다. 아이가 돌이 막 지났을 때예요.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우리한테 있는 거라고는 돌잔치 때 받은 아이 돌반지뿐이었어요. 금 모으기 운동 소식을 뉴스에서 봤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망설였어요. 아이 거잖아요. 그런데 밤새 생각하다가 새벽에 남편을 깨웠습니다. 우리 이거 가져가자고요. 다음 날 아침 줄이 너무 길어서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앞에는 70대 할머니가 계셨는데 보자기에 뭔가를 잔뜩 싸우셨더라고요. 뭐냐고 여쭤봤더니 돌아가신 영감 유품이라고 하셨어요. 625대 전사하신 분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아이 돌반지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인천 59세 시청자. 강의실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레나가 편지를 듣는 동안 눈을 감았습니다. 편지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저는 봉투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625대 전사한 남편의 반지. 40년 넘게 간직한 유품. 그걸 꺼낸 할머니 앞에서 아이 돌반지를 가져온 31살 어머니가 부끄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부끄럽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그 할머니 덕분에 용기가 났던 겁니다. 그 용기가 350만 명이었습니다. 레나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결과를 보겠습니다. 한국은 IMF 구제금융을 예정보다 3년 일찍 갚았습니다. 2001년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이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했던 그 빚을 3년 만에 갚았습니다. 세계 경제사 유일한 기록입니다. 레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위기 속에서도 이 세 가지 전략 산업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조 조정을 하면서도 핵심 기술 인력은 지켰습니다. 빚을 갚으면서 동시에 미래를 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집이 불탔습니다.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불을 끄는 데만 집중하거나 불을 끄면서 동시에 더 튼튼한 집의 설계도를 그리거나. 한국은 후자를 했습니다. 레나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독일도 전후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금 모으기 같은 일은 없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저는 레나를 바라봤습니다. 독일은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 패배가 독일 국민들에게 나라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아무 잘못 없이 빼앗겼습니다. 36년을. 그 억울함이 나라를 더 꽉 붙들게 만들었습니다. 잃어봤기 때문에 더 강하게 쥔 겁니다. 레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흐렸던 하늘에서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미들이 빗방울을 맞았습니다. 레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잃어봤기 때문에 더 강하게 준다. 그 감각을 잃어보지 않은 나라는 가질 수 없는 거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레나가 스스로 답을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빗속에서 장미들이 더 곧게 서 있었습니다. 비를 맞았는데 더 강해진 것들이었습니다. 7번째 강이었습니다. 6월 옥스퍼드. 어제 내리던 비가 밤새 캠퍼스를 씻었습니다. 아침에 세미나실에 들어서니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돌바닥이 반짝였습니다. 장미들이 빗물을 머금고 더 선명해졌습니다. 비 온 다음 날 특유의 냄새가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레나는 오늘 가장 먼저 와 있었습니다. 노트 2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교수님,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잃어봤기 때문에 더 강하게 준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칠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레나, 오늘이 마지막 전 강의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봤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저는 적었습니다. 반도체, 조선, 방산, 원전, 배터리,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이 5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레나가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국이 강한 분야들이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한 게 아닙니다. 없으면 세계가 멈추는 분야들입니다. 반도체부터 보겠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가 인공지능에 수백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 인공지능을 돌리는 핵심 부품이 HBM입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의 연료 탱크입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기름통이 없으면 멈춥니다. 그 기름통의 70% 이상을 만드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SK하이닉스 경영진과 악수하는 장면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반도체 기업의 수장이 부품을 구하러 한국에 온 겁니다. 레나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반도체 하나로 세계가 한국에 의존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레나, 그 반박을 기다렸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유럽이 에너지 위기에 빠졌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미국, 카타르, 호주에서 LNG를 사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영하 163도를 유지하며 수만 킬로미터를 항해하는 특수 선박. 그걸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사실상 하나였습니다. 독일도 프랑스도 영국도 한국 조선소 앞에 줄을 섰습니다. 에너지 위기의 해결책이 한국 손에 있었습니다. 레나가 노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방산입니다. 폴란드가 재무장에 나섰습니다. 미국에 요청했습니다.
5년에서 7년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독일도 비슷했습니다. 한국은 2년 안에 납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납품했습니다. 레나가 말했습니다. 그건 납기 문제 아닌가요? 전쟁이 아닌 평시라면 독일이나 미국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레나를 바라봤습니다. 레나, 전쟁은 항상 예고 없이 옵니다. 그리고 무기는 필요할 때 있어야 무기입니다. 7년 뒤에 오는 완벽한 무기와 지금 오는 충분히 좋은 무기. 폴란드는 선택했습니다. 독일 대신 한국을. 그 선택이 전 세계 방산 시장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한국이 약속을 지키는 나라라는 신호를. 레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체코 원전입니다. 2025년 체코 정부가 원전 2기를 짓기로 했습니다. 유럽 역사상 최대 단일 건설 프로젝트. 26조 원. 최종 후보는 프랑스와 한국이었습니다. 레나가 즉각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건 정치적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프랑스는 수십 년간 유럽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었습니다. 체코는 EU 회원국이고요. 같은 유럽을 두고 한국을 선택한 건 기술 경쟁만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프랑스가 원전 기술에서 한국보다 뒤처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칠판으로 걸어갔습니다. 레나, 데이터로 보겠습니다. 핀란드 올킬로오토 프랑스 수주. 완공 예정 2009년. 실제 완공 2023년. 14년 지연. 영국 힌클리 포인트시 프랑스 수주. 비용 당초의 3배 초과. 완공 미정. UAE 바라카 한국 수주. 완공 예정 2020년. 실제 완공 2020년. 납기 100%. 저는 돌아서서 레나를 바라봤습니다. 레나, 지도가 아무리 정확해도 목적지에 도착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프랑스는 뛰어난 설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완공을 못합니다. 한국은 약속한 날에 켭니다. 체코는 그 차이를 선택했습니다. 정치가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레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 편지가 왔습니다. 저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는 한국전력 해외사업팀에서 일했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 현장에도 있었어요. 그 시절 외국 바이어들이 우리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의심이었어요. 정말 이 나라가 원전을 짓겠다고. 그런데 납기 맞추고 품질 나오고 예산 안에 끝내고 나니까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체코 원전 수주 소식 들었을 때 저 혼자 사무실에서 울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해외 원전 수주 도전한다고 했을 때 내부에서도 말리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때 포기했으면 체코도 없었습니다. 끝까지 가는 게 맞았습니다. 서울 54세 전직 한국전력 직원. 레나가 그 편지를 듣는 동안 칠판의 숫자들을 바라봤습니다. 핀란드 14년 지연. 한국 납기 100%. 그 숫자들과 편지 속 목소리가 겹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체스를 아십니까? 퀸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느 방향으로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경제에서 퀸이 됐습니다. 반도체가 없으면 AI가 없습니다. 조선이 없으면 에너지를 못 옮깁니다. 방산이 없으면 동맹을 지킬 수 없습니다. 원전이 없으면 탈탄소를 못합니다. 어느 방향을 막아도 한국이 필요합니다. 레나가 칠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독일과 한국이 최종 경쟁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레나를 바라봤습니다. 지난달 한국 해군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이 태평양을 횡단했습니다. 14,000km. 보급도 없이 수리도 없이. 캐나다 해군 기지에 직접 들어가서 실제 통신 훈련을 마쳤습니다. 독일은 서류를 냈습니다. 한국은 잠수함을 보냈습니다. 레나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1950년대에 미국이 한국을 만성적 원조 수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 보고서를 쓴 사람들이 지금 이 칠판을 봤다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저는 말했습니다. 아마 아무 말도 못했을 겁니다. 데이터가 전부 틀렸으니까요.
내일 마지막 강의에서 왜 그 데이터들이 전부 틀렸는지, 그리고 한국이 앞으로 멈출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무엇인지 말하겠습니다. 레나가 노트를 덮고 처음으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칠판에 5단어가 아직 지워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강의였습니다. 6월 옥스퍼드. 여름학기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내일부터 방학이었습니다. 캠퍼스 곳곳에서 학생들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복도에서 흘러들어왔습니다. 여름방학 계획을 이야기하는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세미나실안은 달랐습니다. 레나가 들어오는데 표정이 일주일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의 단단함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들여다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저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오늘 빈손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방도 서류 봉투도 종이 한 장도 없었습니다. 그냥 들어왔습니다. 칠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분필을 집었습니다. 딱 3글자를 적었습니다. 한강의 기적. 그리고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 단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레나가 눈을 들었습니다. 기적은 설명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성장은 전부 설명이 됩니다. 독일 탄광에서 흘린 땀. 새벽 4시에 혼자 삽을 든 손. 결혼 반지를 빼서 나라에 바친 국민들. 36년 지배의 분노를 기술로 바꾼 집착.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해도 멈추지 않은 고집. 이게 다 설명이 됩니다. 선택들이 쌓인 겁니다. 기적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글자 위에 줄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적었습니다. 선택의 축적. 레나가 그 2단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천천히 받아 적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편지가 왔습니다. 저는 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받은 편지 중 가장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천천히 열었습니다. 교수님께. 저는 1959년생입니다. 제 인생이 한국 현대사와 거의 겹칩니다.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 서울로 올라와 공장에서 일했고, 결혼해서 아이 둘 키우고, IMF 때 남편 실직하고, 그래도 버텼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반도체 회사에 다닙니다. 그 회사 제품이 전 세계 인공지능 서버에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저는 학교를 많이 못 나왔습니다. 논문도 쓴 적 없고 역사책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압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났다는 것. 그게 기적이 아니라는 걸 교수님 말씀 듣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선택이었군요. 그 선택을 한 우리 세대가 오늘 이 영상을 보며 조금은 자랑스럽습니다. 수원 66세 시청자. 강의실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레나가 편지를 듣는 동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편지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저는 봉투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레나가 먼저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일주일 전에 이 강의실에 들어올 때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성장은 외부의 도움 덕분이라고. 독일이 기회를 줬고 미국이 밀어줬고 운이 따랐다고. 그 확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레나가 잠시 멈췄습니다. 지금은 그 확신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생겼습니다. 질문이 생겼습니다. 독일은 왜 못했을까? 우리도 전후의 폐허였습니다. 우리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왜 독일은 반도체를 못 만들고 조선에서 밀리고 원전에서 지고 잠수함 수주전에서 한국과 경쟁하게 됐을까요? 저는 레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레나, 그 질문이 오늘 강의의 진짜 결론입니다. 독일이 못한 게 아닙니다. 독일은 충분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다른 종이었습니다. 잃어본 나라와 잃어보지 않은 나라의 차이입니다. 36년간 이름을 빼앗겨본 나라. 쌀이 없어서 소나무 껍질을 먹어본 나라. 그 나라 사람들이 가진 간절함은 데이터에 나오지 않습니다. 스프레드시트에 간절함을 넣는 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은행이 틀렸고 일본 전문가가 틀렸고 미국 국무부가 틀렸습니다.
레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한국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갑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리스크가 하나 있습니다. 단 하나입니다. 스스로 멈추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올라오게 한 건 외부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의 선택이었습니다. 저출생 문제가 있습니다. 내수 침체가 있습니다. 세대 간 갈등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쌓이면 멈출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계속되는 한 한국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 선택이 멈추는 순간 하강이 시작됩니다. 브라질처럼, 멕시코처럼. 레나가 노트를 내려다봤습니다. 일주일치 이야기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왜 20년간 한국을 연구했습니까? 저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가볍게. 그러나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외무부에 있을 때였습니다. 수십 개 나라를 보면서 왜 어떤 나라는 성장하고 어떤 나라는 못하는지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설명이 안 됐습니다. 모든 모델에서 벗어났습니다. 자원도 없고 영토도 작고 전쟁까지 겪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경제학으로 설명이 안 됐습니다. 역사학으로도 설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더 팠습니다. 20년을 팠는데 아직도 다 설명이 안 됩니다. 레나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연구하고 있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할 것 같습니다. 레나가 작게 웃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칠판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었습니다. 67달러 2026년. 그 화살표 하나가 모든 것이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을 이해하고 싶다면 결과를 보지 마십시오. 선택을 보십시오. 독일 탄광으로 떠난 그 선택. 새벽 4시에 일어난 그 선택. 반지를 뺀 그 선택. 세계은행이 반대해도 밀어붙인 그 선택. 일본이 소재를 막았을 때 굴복하지 않은 그 선택. 그 선택들이 반복되는 패턴을 보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저는 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레나가 일어났습니다.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독일로 돌아가면 이 강의를 다시 처음부터 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일 광부들한테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전하지 못한 나라에 대해서 독일 사람으로서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이 사라지기 전에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레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레나, 그 말이 이번 주 가장 값진 말입니다. 레나가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한 번 멈췄습니다. 칠판을 돌아봤습니다. 한강의 기적에 그어진 줄. 그 옆에 선택의 축적. 그리고 67달러에서 시작되는 화살표.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방학을 앞둔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하고 가벼운 소리였습니다.